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을 이끈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영국 현지 중계방송에서 해설위원으로 출연해 정밀 분석을 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인텔리전트, 정말 엄청난 지능을 보여줬다, 인크레더블,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표현으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찬사를 보내며 감탄했습니다. 2골을 넣었던 오도베르,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솔란키, 멋진 결승골을 넣은 제임스 메디슨 역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최고의 선수들과 여러 매체에서 공동 최고 평점을 받으며 실제 이 경기 3골에 모두 관여한 메이저 파트를 담당한 최고의 선수였다는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과 아제트 알크마르의 경기를 생중계한 방송사 TNT 스포츠의 생중계에서 나온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위원들의 분석 내용, 그리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공영방송 BBC, 현지 유력 신문사의 손흥민 선수 활약에 대한 논평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TNT 스포츠에서 경기 후 분석을 진행한 인물은 아스널의 레전드 수비수로 유명한 마틴 키언, 아스널과 함께 무려 7번의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최고의 수비수 출신 해설위원이고요. 돈 허친스는 리버풀과 에버튼, 썬더랜드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을 거치면서 493회의 클럽 커리어를 기록하면서 또 65득점을 기록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레전드 선수 출신으로서 오래전부터 해설위원으로 여러 메이저 방송사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왔던, 이제는 최고의 해설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두 해설위원은 아스널과 리버풀을 대표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론에 여지없는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득점 과정에 기여했던 월드 클래스로서의 능력을 정밀하게 현역 선수 출신의 눈으로 평가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기 실시간 중계 해설위원으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기도 했었고, 또 맨체스터 시티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커리어 말년에는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조 하트가 출연했는데요. TNT 스포츠의 실시간 중계에서 조 하트의 코멘트, 그리고 경기 후 토크에서 키언과 허친슨의 분석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만들었던 선제골 장면에서 조 하트는 이 득점 과정에 대해 really intelligent play라고 평가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알크마르 선수들이 뒤에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중앙에서 공을 받아준 선수의 위치도 포착하고, 그 공이 어디로 흐르는지 포착하고, 기점 패스의 방향, 동료 선수들의 위치, 모든 것들을 다 시선으로 처리하면서 지켜보는 장면들이 경기 후 분석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뒤에서 앞으로 전개한 패스,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압박하며 쫓아올 때 그 곁에서 살펴보면서 그 공의 궤적과 방향성, 기착지를 살펴보고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쉽게 골키퍼에게 백패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적당한 거리만 두고 압박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하면서 내가 저 공을 빼앗겠다,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알크마르 수비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솔란키가 오프사이드에서 딱 벗어나 있었고 오도베르는 마무리를 잘했다. 이 득점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지능적인 플레이와 솔란키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기본을 지켰던 부분, 그리고 오도베르가 실수하지 않은 부분이 스퍼스의 그레이트 골, 대단한 골, 엄청난 골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3명의 역할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조 하트도 실시간 중계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조 하트의 표현에 대한 저희의 해석이 과장된 게 아니라는 점은 경기 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을 분석한 돈 허친슨이 설명을 시작할 때 손흥민 선수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 밖의 수준으로 포워드 프레스를 가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works incredibly, 그리고 forward press 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상상 밖의 수준이다, 상상을 초월했다, 저기서 저 강도로 저렇게 끝까지 압박해서 실제로 공을 따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압박에서, 특히 손흥민 선수의 나이, 손흥민 선수에게 에이징 커브가 왔다, 이제는 빠르게 뛰지 못한다, 속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훨씬 젊고 어리고 쌩쌩한 솔란키보다도 지금 뛰고 있는 어떤 선수들 중에서도, 알크마르 선수를 포함해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이고, 그 열정을 넘어서 그 열정이 그냥 팩이나 무대뽀로 뛰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살피면
뛰면서 내가 여기서 뛰어도 될까? 여기서 힘을 써도 괜찮을까? 그거를 다 생각하고 뛰어 들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기에 이 장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장면으로 골까지 나왔다.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수비수인 후스 선수가 패스를 줄 곳을 없도록 만들었고 당황시켰고 그 압박으로 공을 건드려서 솔랑키가 함께 올라와 있을 때 솔랑키 쪽으로 또 공이 흘러나가도록 막아낸 것, 잘라냄과 동시에 패스가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솔랑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걸리지 않았던 것도 행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것도 큰 그림에서는 계획된 게 아닐까. 저희가 경기 후에 분석해 드릴 때도 솔랑키 역시 골키퍼 쪽으로 백패스가 갈 수 없도록 동선을 커버해 왔기 때문에 후스가 더 당황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공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까지 압박해 올라갔던 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허친스는 여기서 공을 이어받은 솔랑키도 굉장히 좋은 패스를 해줬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그랬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물론 공간이 크게 열려있고 솔랑키가 4명의 수비를 끌어놨던 움직임도 좋긴 하지만 달려 들어오는 동선에 맞춰서 논스톱으로 때릴 수 있도록 좋은 패스를 탁 밀어줬다라는 것이고, 물론 오도베르 역시 좋은 타이밍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앗고 솔랑키가 연결하는 과정을 침착하게 보고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달려 들어와서 탑 코너를 노린 것. 그냥 생각 없이 때린 게 아니라 골키퍼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벗어나서 차기 위한 계산까지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도 휘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 휘두르면서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도 정확하게 때려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1차적으로 중요했지만 솔랑키와 오도베르도 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아스널 레전드 출신 수비수인 키언도, 이 장면은 토트넘이 최근 2경기에서 실종됐었던 플레이의 인텐시티, 강도를 보여줬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특히나 중요시했던 전방 압박의 밀도와 완성도가 좋았다. 그 완성도의 과정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바로 오도베르가 또한 오른쪽에서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거, 솔랑키가 오면서 사르가 또 앞을 커버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적절하게 체력을 나눴을 수 있었던 것, 특히 브레넌 존슨이 아닌 오도베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수로 뛰면서 온더볼 때뿐 아니라 상대 풀백을 꾸준히 위협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적극성을 보였던 것, 즉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지쳤고 더 활약을 못해 보이고 오히려 존슨은 스탯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존슨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을 현지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장면, 손흥민 선수의 직접 공격 포인트인 어시스트로 기록됐던 메디슨의 두 번째 득점 상황인데요. 이 장면 실시간 해설했던 조 하트는 오도베르가 공을 잘 운반해왔고 캐리해왔고 여기서 알크마르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속았다라는 점을 메디슨이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크마르 수비수들이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커트인,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며 슈팅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2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을 때 그쪽으로 시선을 쏠리고 그쪽의 동선을 막기 위해 자리를 잡고 그 뒤로 빠져들어가는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3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메디슨이 편안하게 프리 상황이 됐고 그 메디슨을 손흥민 선수는 보고 내줬다. 자리를 잡고 있는 메디슨에게 잘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경기 후 분석에서는 포로가 높은 곳에서 강하게 끈질기게 압박해서 공을 따낸 공을 오도베르가 이어받아서 운반하게 된 과정까지 언급하게 되니까 오도베르의 운반 능력, 또 메디슨이 10번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주고 다시 받아서 슈팅하는 과정들을 보면 토트넘이 이제 좌우 군형이 맞는 공격 전개가 되니까 더더욱 손흥민 선수의 부담이 덜어지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더 효과적이고 손흥민 선수가 견제받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공간도 생기고 손흥민 선수도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많은 과부하와 손흥민 선수가 막혔을 때 다른 지역에서 혀를 뚫어줄 선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오도베르의 활약을 통해 그게 가능해졌고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이 조금 회복됐고 출전 시간을 나눠 가져주면서 본인의 의지, 의욕, 실제적인 피지컬 컨디션도 좋아졌던 것이 이런 플레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판단도 빨랐고 몸도 가볍고 임팩트도 좋았던 것이죠. 물론 몇몇 장면에서는 공이 잘못 맞거나 잘못된 터치가 나오거나 슈팅이 조금 타이밍이 늦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딱딱 맞게 못 들어와주고 못 받아주니까 생겼던 오류일 뿐 영국 현지에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추가할못들의 손흥민 선수 저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날 경기 플레이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하는 장면이 그냥 단순히 손흥민 선수 쪽으로 슈팅할 거라고 너무 쉽게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순간 동작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빨랐어요. 공을 잡고
흔들면서 마이쿠마가 딸려 나오고 여기서 한 번 툭 치면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미세한 동작으로 한 번 더 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슈팅할 거라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메디슨에게 툭 밀어주고 메디슨이 슈팅을 한 거였어요. 즉 순간적인 속도, 순간 움직임, 이게 느린 장면으로 봐야 포착이 됐고 실제로 그런 손흥민 선수의 느린 움직임이 메디슨의 슈팅 과정에서 함께 조명이 됐기 때문에 메디슨이 잘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잘 만들어줬다라는 평가가 영국 현지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메디슨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게 되는데 돈 허친스는 메디슨이 마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공격형 미드필드이지만 8번 자리까지 들어오고 9.5번 자리까지 높이 올라가서 폭넓게 움직일 때 그의 역할이 커진다. 보통 10번 플레이메이커 공미를 맡으면 편안하게 프리롤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을 하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 토트넘에서는 메디슨이 10번 자리에만 있는다면 뭐 다른 팀에서도 요즘 현대축구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공을 기다리고 있으면 공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센터백이나 풀백에게서 직접 공을 받아서 8번이나 6번 역할까지 하면서 또 전개도 하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그 높은 곳에서 다시 받아주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브루노나 토트넘의 메디슨은 항상 경기에 관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그렇게 뛰는 또 다른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윙어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만들어서 올라와주면 마무리하고 또 피니셔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서 빌드업하고 운반하고 키패스 찔러주고 슈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전술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피로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더 젊고 어릴 때였다면 덜 지쳤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지친 게 아니라 그 많은 역할을 나이도 들었는데 맡아야 하다 보니까 더 과중됐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이고 컨디션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지 지금 토트넘의 문제 때문인 것이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메디슨의 이날 활약으로 보여준 것이고 마틴 키언도 오늘 메디슨의 역할이 그에게 최고의 플랫폼이다. 더 베럴 좋은 플레이를 하게 됐다. 왜냐? 소니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것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서로 이해력이 뛰어나고 서로 영향력이 있고 둘이 근거리에서 플레이를 할 때 플레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3톱과 함께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선수가 메디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자신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클루셉스키가 부상으로 빠진 시점에 오히려 메디슨이 더 빛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 클루셉스키가 이선의 한 자리를 차지할 때는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 선수도 조금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오히려 클루셉스키가 없으니까 손메디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마틴 키언도 언급을 했고 오늘 토트넘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득점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중간 과정을 하긴 했지만 이 득점에 대해서는 조 하트가 전형적인 포스테코글루의 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것은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꾸준히 만들어왔던 골키퍼부터 공격진까지 모든 선수가 거쳐서 들어가는 빌드업을 통해 나온 골이었는데요.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알크마르가 총공세를 위해 달려들고 있었기에 더더욱 토트넘이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했어요. 비카리오가 왼쪽 센터백으로 교체 들어왔던 그레이에게 공을 내주고 그레이가 왼쪽 사이드로 벌렸던 스펜스에게 공을 내주고 그때 스펜스가 압박을 유인하고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주는데 그 받음과 동시에 메디슨이 공을 건드리지 않고 몸을 바꾸면서 탈압박에 성공했던 부분들, 이 부분도 돈 호친슨이 좋게 평가를 했고 스펜스가 공을 바로 넘겨준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지연하면서 본인 쪽으로 조금 더 압박을 끌어당기고 메디슨에게 연결해준 것도 좋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팀적인 움직임도 좋았지만 그랬기에 메디슨이 공을 건드리지도 않고 쉽게 탈압박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두 명이 다 스펜스 쪽으로 더 쏠렸을 때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메디슨이 공을 끌고 올라오면서 사르가 공을 달라고 손짓을 하지만 사르 쪽이 아닌 다시 스펜스 쪽으로 줍니다. 왜냐? 사르 쪽으로 주는 척 했기 때문에 알크마르의 수비 라인이 사르 쪽으로 조금 이동했을 때 스펜스에게 팀이 생겼던 것이죠. 오히려 너무 빨리 공을 줬다면 그쪽으로 압박이 빠르게 쏠릴 수 있었는데 역이용했던 움직임입니다. 도너치스는 메디슨이 스펜스에게 그렇게 패스한 것도 적절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왼쪽 사이드에서 아주 좋은 폼, 파인 폼을 이날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에게로 공이 넘어가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공을 잡았을 때 메디슨에게 어시스트를 했을 때처럼 본인 쪽으로 수비가 또 견제되고 본인의 양발 능력을 통한 상대의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명이 자신의 앞을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시점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스펜스가 오버래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모든 것이었다. 그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판단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공을 찔러주고 스펜스의 컷백을 솔랑키가 패스로 넘겨주고 오도베르가 반대편에서 밀어넣게 되는데요. 여기서 솔랑키의 플릭도 정말 돌려놓는 패스도 기가 막혔어요. 발 뒤꿈치로 돌려놨는데 정확했고 오도베르도 또 온사이드에만 있었으면 충분히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점해줬고 즉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았던 솔랑키와 오도베르가 연속된 득점에 서로 어시스트를 하고 골을 할 때 이 위치 선정도 너무 잘 가져갔다. 그래서 토트넘의 모든 공격수들이 조화를 잘 이뤘는데 스펜스, 손흥민, 메디슨, 솔랑키, 오도베르 이 구성, 이 선수들의 합이 정말 좋다라고 평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이날 경기 후 제임스 메디슨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고 알리면서 메디슨에게 평점 9점을 줬는데 2골을 넣은 오도베르에게도 9점, 또 3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 선수에게도 9점을 주면서 이 3명이 나란히 최고의 선수였다고 평가를 했고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토트넘의 이날 경기 컨피던스, 자신감은 손흥민 선수의 몇 차례 역습 상황에 득점에 근접한 그 플레이를 통해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1차전을 0대1로 진 상태였기 때문에 긴장감과 우려가 컸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본머스전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과 하기가 떨어졌을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시작부터 전반전 초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 자신감을 끌어올렸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리더십이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하이프레스로 알크마르 수비수 후스의 수비를 유발했다. 포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실수 스스로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유도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토트넘의 프런트풋 축구, 전진 축구가 손흥민 선수를 통해 리드로 이어질 수 있었고 메디슨이 넣었던 두 번째 득점 역시 손흥민 선수가 셋업했다. 셋업 바이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논평하며 최고 평점의 이유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 역시 라디오 생중계 당시에 선제골이 터졌을 때 오도베르의 득점이었고 솔랑케의 어시스트 이 둘도 잘했지만 올 크레디트 투 손흥민이라는 문장, 이 단어, 이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모든 공을 가진 골이었습니다. 모든 공로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플레이에서도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아주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is heavily involved tonight이라는 표현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질주, 돌파가 수비수들을 떨쳐내고 있고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도 20야드 밖에서 시도하고 있고 질풍 같은 질주를 하프라인부터 했고 enjoying himself, 스스로 즐기면서 경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최고의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다시금 영국 언론과 방송사와 현장 취재 기자들, 레전드 해설위원들로부터 나온 것이죠. 손흥민 안 죽었다, 이 경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영국의 더 스탠다드 런던 지역 신문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기로 유명한 댄 킬패트릭 기자도 이날 경기 오도베르에게 평점 9점, 베리발에게 평점 9점 주면서 메디슨 8점, 솔랑키 8점이었어요. 메디슨은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였고 솔랑키는 모든 통계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평점이 높았고 또 2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9점으로 더 높은 평가를 준 거예요. Played a major part in all three goals. 3골 모두의 메이저 파트, 중요한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해줬고 decisive performance in the final third. 파이널 서드에서 매우 결정적인 치명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댄 킬패트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의 활약이었던 것이죠.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8강에 올랐고 이제 결승까지 2단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8강전 상대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1일 금요일 새벽에 토트넘이 홈 경기로 1차전을 치르고 4월 18일 금요일 새벽에 원정 경기로 2차전을 치릅니다. 아직 경기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썸머타임이 해제된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확실하게 경기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고요. 곧바로 오는 주말에도 중요한 경기가 있죠. 3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이번 달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인 풀럼 원정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고 4월 달에는 토트넘이 3월에는 일정이 조금 여유로웠지만 많은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4월에 시작을 알리는 4월 4일 새벽 4시 첼시와 원정 경기 런던 더비가 있고 최약체인 사우스햄튼과 4월 6일 밤 10시 이 경기가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 앞서 있다는 점은 조금 토트넘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8강 1, 2차전 사이에는 4월 12일 밤 11시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4월 22일 새벽 4시에 노팅엄과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치르고 노팅엄전은 영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 경기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경기에는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4월의 마지막 경기는 4월 28일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너무나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자신의 커리어의 첫 번째 우승컵을 주장으로서 들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도전 그 모든 이야기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